네, 우리 정부가 오늘 17일부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라고 제안한 데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엿새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북한이 엿새째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또 북한의 김정은이 최근 군부대 시차를 늘리고 있다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또 영변 핵설 재가동의 의미까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위원, 또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 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김정은이요 최근에 군부대 시차를 계속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전현준 원장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이유로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제 보통 1월, 2월, 3월, 4월 이 기간이 남북 간에는 상당히 군사적으로 긴장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네. 특히 이제 키 리졸브 훈련이라든가 독수리 훈련을 앞두고 북한은 그에 상응해서 벙커로 들어가서 이제 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거든요. 예. 따라서 김정은도 이제 군부를 위무를 하고 철저하게 이제 충성심을 물론 다지면서도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그게 응전할 수 있는 대비를 갖추라고 계속 이렇게 이제 독려하는 그런 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장성택 사후에 사실 장성택 시기에만 해도 이 무게 중심이 군으로부터 당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노동당이 유상이 굉장히 강화가 됐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라든가 예. 정치국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정상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장성택이 작년에 채용된 이후부터 군부의 입김이 굉장히 강화되고 또 군부기구는 아닙니다만 국방위원회가 정부기구입니다. 예, 국방위원회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국방위원회는 이제 군 출신들이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군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남 제의라든가 공개서한 같은 것도 보게 되면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대남 기구인 뭐 조평통이라든가 예. 또는 무슨 뭐 통일전선부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국방위원회가 직접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군배의 그 영향력이랄까 입김이 상당히 강화되면서 역시 김정은이 군부에 손을 들어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준 원장께서는 이제 군부대를 계속 시찰하는 이유가 이 군 쪽에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서다. 자신의 체제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이수석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다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1월 달 북한의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대남 유화적인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쭉 이런 나오는데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혹시 오해할까봐 너무 이제 유화적인 분위기를 해서 김정은 통치에 대해서 좀 유화적으로 내 대내 정치에서도 유화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오해할까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 주민들을 좀 옥죄이고 좀 더 공포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군부대를 방문하는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3분의 2 정도가 1월 달에 군부대를 방문한 것은 이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이 여전히 이제 군부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제 대내 통치에서 철권 통치, 공포 통치를 계속 진행할 것이다라는 대내 메시지도 같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최근의 행보를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래픽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군부대를 시찰하고 있는데요. 자, 1월 28일 특수전부대를 평양으로 초청을 해서 기념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은 1월 20일 모습인데요. 우리의 공수부대죠. 항공 육전병 야간 훈련을 참관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사진은 1월 17일 군악단 연주를 감상하고 군과 인민의 사기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김정은이 언론에 등장한 게 1월 달에 모두 9번이었는데 이 가운데 6번이 이 군대 관련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군부대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인데요. 조현준 원장님, 지금 아직도 이 장성택 처형 이후 좀 아직도 김정은 체제가 이게 안착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김정은 체제로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북한은 독재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이가 죽었지만은 김정은이가 등장하면서 크게 무슨 정치적 변화가 없거든요. 무슨 혁명이 일어난다든가 제스민 혁명처럼 아프리카에 또 대한 세력이 막 커져가지고 뭘 저항을 한다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제 역량이 그대로 지금 발휘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것과 김정은이 통치 역량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별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정은은 좀 경험이 일천하지 않습니까? 예, 예. 교육은 제대로 받았겠습니다만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한번 부딪혀 보지 않으면 쌓이지 않거든요. 예. 보통 이제 카리스마는 전수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출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서 부딪히면서 싸워서 그것이 체질화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은 이제 상당한 정도로 좀 취약하지 않겠는가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시행착오를 계속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엘리트 관리하는 데도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거고 어떤 대남 전략이라든가 대외 전략에 있어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지금 범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좀 김정은의 리더십이 좀 불안하지 않느냐 그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장성택이라든가 이런 이제 노예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많은 이제 보완이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장성택이가 그런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몸을 던져서 진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장성택 처형 이후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진언을 했다가 똑같이 장성택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진언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김정은이가 당분간은 조금 이러한 좀 널뛰기 행보를 할까 롤러코스터 같은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호 연구위원님, 이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김정은의 최대 약점이 경험 부족이다. 다시 말해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발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혹시 또 도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오는 3월이나 4월쯤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미 군사 훈련이라든가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할 때는 절대로 도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미 합동 군사 훈련 또 그 이어서 독수리 훈련이 끝나는 한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 되면 우리가 긴장이 좀 풀리기 때문에 그때 도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북한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처음에 신년 초에 보면 유화 정책이라든가 대남 유화 공세를 많이 벌여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한 3월, 4월에 가서 도발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10년에도 1월달에 그 남북 군사 실무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달에 우리가 한미 그 군사 훈련이 끝난 다음에 천안함 도발을 저지른 적이 있었고 작년에도 신년 공동 김정은의 육성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지만 또 한 2월 달에 3차 핵실험을 했고 또 3월부터 개성공단을 파행으로 저지르는 그런 도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북한의 쭉 그 지난 몇십 년간의 그 역사를 쭉 보면 항상 유화 공세를 피는과 동시에 그 도발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우리 정부는 갖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주요 뉴스 가운데 북한이 지금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있고요. 또 우라늄 농축 시설 규모도 좀 늘리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핵무기 제조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당연하겠죠. 작년 그러니까 2013년 4월달에 북한이 사실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제 1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라늄 농축을 계속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군사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는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역시 이제 북한의 강원 양면책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북한은 물론 강경한 정책을 폈다가 온건한 정책을 펴고 이렇게 이제 순환적인 정책도 하지만 되게 또 병행 전략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또 거기에 항상 대비하는 강경한 그러한 이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강경한 정책도 항상 자기들이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걸 이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이야기에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군부대 시찰을 하는 것도 대남제 아주 유화적인 대남제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아주 특수부대 그것도 최강의 부대를 또 방문을 하면서 유화책을 당근을 내세우지만 만약 이 당근을 받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채찍을 들 각오가 돼 있다, 준비가 돼 있다. 그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는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 문제도 역시나 언제든지 핵카드는 4차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핵카드는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래서 유화적인 국면이 유화적인 태도가 먹히지 않으면 언제든지 4차 핵실험이라든가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강원 전략도 강원 병행 전략 이런 것들을 지금 취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수호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지재룡 대사가요
베이징에서 육자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이게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국은 육자회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작년 3월에 북한은 이제 육자회담은 끝났다. 예. 그래서 육자회담은 다시는 이제 돌아올 수 있는 뭐 사다리를 불태웠다. 그런 이제 얘기도 나왔듯이 육자회담은 다시는 이제 관심 없는 듯한 그런 표정을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 예. 이번에 육자회담을 다시 재개한 것은 아무래도 그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중국은 육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육자회담 재개에 상당한 의욕을 보였습니다. 더구나 작년에 그 장성택 채용 이후에 북중 관계가 지금 굉장히 냉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핵 문제를 그 3차 핵실험을 통해서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 하든 간에 육자회담을 다시 재개해서 북핵 문제를 국제사회 협의 아래 해결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그런 이제 의사라든가 이런 주장을 좀 만족시켜 주면서 육자회담에 좀 복귀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런 시간을 끄는 와중에 자신의 핵 무장 능력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 몇 년 안에 또 완비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북한 주중대사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육자회담이라는 쪽배에 네. 우리가 먼저 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함께 타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육자회담 좀 강력히 희망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뭔가 돌파구를 찾고 싶다라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육자회담을 북한이 이제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는 이제 우리 이 박사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중국을 의식한 그런 포석입니다. 중국이 이제 의장국으로서 육자회담 복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는 여기에 지금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육자회담을 통해서 물론 이제 북중 관계나 북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도 있지만 육자회담을 통해서 단지 핵 문제, 북핵 폐기만의 어떤 의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예. 전체적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라든가 또 북미 관계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함께 다루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특히나 이제 북한은 자기들이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핵 보유국 지위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나가서 앞으로 미국과는 핵 군축 협상을 예. 하자는 게 이제 북한의 또 입장입니다. 그래서 육자회담 틀이 북한으로서는 필요한 거죠. 뭐 실제로 이제 그 핵을 과연 폐기할 것이냐를 놓고서는 국제사회가 아직 믿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도 계속해서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북한이 지금 유화적인 제스처도 취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핵 프로그램도 가동을 하고요. 그것도 이산가족 상봉도 하겠다라고 수용을 해놓고 우리가 제안을 하니까 지금 일주일째 묵묵부답입니다.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북한은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에 대해서 북한이 처음에 1월 중순에 거절했다가 자신들이 1월 24일 날에 다시 역제한 바가 있는데 네. 우리 그 이산가족 상봉을 지금 바로 직접적으로 하자니 받아들이자니 그 자신들이 남북 관계 주도권에서 밀린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앞두고서 2월 17일 날부터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니 예. 군부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렇군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산가족 상봉을 지금 당장 못하겠다 하자니 자신들의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설이 지난 이후에 적당한 때 우리 보고 하라고 해놓고 그렇죠. 우리들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시기에 딱 결정하니까 북한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는 그런 이제 명분도 약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또 무엇보다도 예. 아마 장성택이라든가 이런 그 김정은에 대해서 좀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 있다면 뭐 장군님 합시다 이렇게 할 텐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대남 정책에서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그런 아마 인물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남 그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통일전선부 그 관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김정은의 지시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현주 원장님, 사실 우리 정부가 그 2월 중순에 행사를 열자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우리가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미 연합 키리졸 훈련이 있기 훈련. 때문에 이 훈련을 빌미로 또 상봉 행사 열지 말자라고 할까봐 미리 지금 열자고 하는 거거든요.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다 어떻게 보면 얻는 것은 없고 다 잃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조건 없이 자기들이 제안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자기들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면 남한에서 뭐 금강산 관광 뭐 재개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훈련의 축소라든가 그런 어떤 뭔가 또 그 반대급부를 줄 거로 생각을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남한은 꼭 먹고 안 먹고죠.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은 상봉대로 하되 훈련은 또 그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작년처럼 핵 잠수함이라든가
뭐 이제 B2라든가 이런 전략 폭격기가 오지 않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좀 축소된 훈련 얘기는 합니다만 훈련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고 지난번에 북한이 강력하게 서해에서 그 군사훈련 하지 말라, 그 포사격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사실 국방부는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얻는 건 없이 잃는 것만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사실은 이제 유장평화 공세가 아니고 자기들 먼저 뭔가를 조치를 그 선행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은 김정은이가 약속한 거거든요. 따라서 권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상한 상범은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시기를 진짜 우리가 제안한 대로 그대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런 훈련들이 다 끝난 한 5월쯤 할 건지는 조금 불분명하고 시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은 생각이 되는데 우리들이 이제 너무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게 뭐냐면 지난 그러니까 북한 제10자회가 제안을 할 때 설이 지나고 날씨가 풀린 다음이라고 전제적으로 했습니다. 날씨가 풀린 다음이라는 게 꼭 뭐 자연적인 날씨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하자는 뜻이 아니고 정치적인 군사적인 날씨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는 남한이 좀 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축소를 한다든가 심지어 북한에서는 훈련을 정말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왜 우리 턱 밑에서 하느냐. 좀 먼 바다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미국 근해 가서 해라. 그런 정도까지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제안을 갖다가 남한이 수용을 했으면은 바로 2월 17일부터 받아들였을 텐데 그런 건 지금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훈련 끝난 다음에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또 남아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수석 위원님, 북한이 작년 추석 때요 이산가족 상봉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꺼낸 얘기가 금강산 관광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도 금강산에서 열자. 그 의도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서 달러를 좀 얻고 경제 회복을 좀 시키고 싶다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이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당연하죠.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이산가족 그 상봉 그 자체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도주의적 교류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은 대북 지원, 경제 협력과 연동되어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종의 그 정치적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이 그 수락하면서 반드시 그 경제 지원이라든가 금강산 관광과 연계시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당연한데 우리로서는 그 2007년도에 2008년도였죠. 그 박왕자 그 피살 사건 이후에 우리가 3대 그 선결 과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진상 조사라든가 재발 방지, 사과 했는데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북한이 이 세 가지 우리의 그 선결 조건에서 약간이라도 유연하게나마 이런 좀 유연한 조치를 좀 해야 되는데 아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로서는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는 그런 우리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현중 원장님, 그렇다면 이 금강산 관광 문제가 이 남북 교착 상태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관광이 재개가 된다면 돌파구가 마련되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 관광이 재개되기 전까지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이제 사과 문제라든가 그런 전제 조건들이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북한이 정말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이 되고 그것을 이제 하나 시발점으로 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논의를 하자. 우리가 제안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선결 조건 세 가지 우리가 제시했던 세 가지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과연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걸 상상을 해보면 저는 좀 전향적으로 나올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박원장 씨 사건이 터졌을 때 금강산 차원에서 금강산 이제 현대아산이라든가 그 명승지총국이라든가 그 사이에서는 사실 유감 표명 내지는 사과 그런 걸 얘기를 했고 재발방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2009년 8월에 그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께서 갔을 때 김정일 그때 당시 위원장이 사실은 그런 유감이나 재발 방지를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건 민간하고 한 얘기 때문에 우리 정부 당시 이명박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에다 대고 해라. 우리 정부에게 정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만약에 재개 논의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북한이 그 문제 사과 문제나 재발 방지 약속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수석 위원님, 자, 우리 정부가 어떻게 그 대북
문제 접근해야 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단은 뭐 이산가족 상봉은 반드시 성사돼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자꾸 갈수록 이 상봉 대상자들이 줄어들고 또 그분들이 또 이 사망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사안은 반드시 돼야 되고,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이것을 뭐 북한의 의도대로 연동시킬 필요는 없지만 얼마 전에 아마 정부 당국자도 좀 유연하게 해석할 여지는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금강산 관광 역시 유연한 조치를 내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런 사과라든가 유연한 조치를 끌어내려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남북 관계 현안들 하나하나 다 짚어봤습니다. 이수석 국가모델력 연구위원, 그리고 또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원장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